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컨텐츠를 아메이와 함께 재밌게 풀어나가는 팟캐스트 젠캐스트 호스트 홍진아입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김민기 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색하죠 오늘?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돼요. 그쵸? 이게 네. 우리 지난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때는 이제 필 충만해서 했었고 이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고 네. 이 원래 방청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앞에 이제 방청객이 계시면 그분들 눈도 맞추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까지 갈 때까지는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 볼 때 분명히 공개 방송 가면 이거 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공개 방송도 해야 되나요? 다 해보는 겁니다.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 보헤미안 랩소디 저 친구들한테 막 보내줬는데 이런 것도 아니하고 이제 굉장히 용기 있네. 나 아직 친구들한테 안 보냈는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민망하더라고요. 많이 못 보내서 난 아직 약간 안 간 보고 보냈는데. 있는데 지금 어떤지 하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해야지. 나네 지인들. 왜요?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엄청 받으셨던데. 그거는 이제 제 파트너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사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데 뭐 제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공개한 거고. 네. 네. 오늘 또 특미 있는 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경제 얘기 좀 나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어제 주제 정하면서 네. 여기 덩거리 되게 크다 이거. 네. 그거 이거 잘못하면 우리 본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요. 공부 엄청 하루 만에 하고 오긴 했는데 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공이 그래도 경영이잖아요.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러셨구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어떤 경영학과적인 네. 지식, 지식이라 좀 다 까먹었지만 아무튼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학도 출신이셨구나. 아무 상관. 제가 사업자면 늘 얘기하지만 경영학과는 무전공. 잠깐 뭐 발표 좀 하고 하는 거지. 저도 경영학 부전공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부전공이잖아. 네. 주전공은 뭐예요? 주전공은 전기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재미없는 공대소녀네. 공대소녀. 네. 일단 오늘 주제 뭔가 오늘 주제. 오늘 주제는 뭔가요? 기업인 거죠. 네, 기업이죠. 오늘의 주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민감한 주제예요. 부제가 굉장히. 기업의 윤리성과 지속성. 정말. 일단 우리는 제목이 세게 가야 돼. 민감한 문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네.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뭐 TV로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뭐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뭐가 문제가 있나. 네. 그리고 뭐 주식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워낙 잘 아는 기업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이슈도 있고, 그리고 경제 관련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 왜 우리는 이걸 다루냐? 사실 저희 잼캐스트는 시대 이슈와 관련해서 아메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보는데, 이 기업 자체 그리고 어떤 상장회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주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네요. 좋네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이긴 해요. 20조의 기업 가치인 회사가 코스피 시장에서 7번째로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고, 그게 그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이슈인데, 이게 뭐 가치를 부풀렸다느니 안 됐다느니 회계를 뭐 부정회를 저질렀다느니,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이고, 어떻게 주변에 혹시 그쪽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이나 아니면 영향받는 분 사실 계세요? 제가 뭐 많은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런 투자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개미 투자가들이 한 8만 정도 되니까 주식하신 분들은 다 있을 수 있겠죠. 직장인들 분 중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제가 또 하신 분들 부동산을 많이 해가지고 주식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이분들도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이 재무제표 상에 있는 그 기업 가치가 네. 고평가됐다. 네. 근데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네.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회계 처리가 잘못될 때 기업 가치가 올라서 그때 제가 알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합병 비율이 0.35대 1인데 사실 제일모직이 굉장히 가치가 컸기 때문에 그 제일모직의 가장 큰 대주였던 그렇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이슈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상장할 때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개미 투자가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다면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중요시되는 신뢰 문제나 이게 이제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홍진아 이사님은 이거 전문가잖아. 원래 이거 있잖아. 그렇죠. 제 주변에는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의 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그리고 바이오 인더스트리 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영향받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거 그 다루기 전에 본인 커리어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에 약간 공신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 커리어 얘기해주고 뭐 어떤 커리어에서 이런 분야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경영 부전공 잠깐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지방공대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지방공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3학년 때쯤에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난 더 이상 연구 쪽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느끼고 그때 우연히 여러 가지 저도 책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경제학 콘서트라든지 리더님 좋아하셨던 그런 경영자들의 이야기, 스타벅스 이야기, IBM 루거스너 이야기, 코끼리 춤추게 하란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분야 되게 재미있다. 경영이나 경제 쪽이 저는 좋았던 게 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삶을 볼 수 있어서 그 분야가 좋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영을 부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그냥 원서를 굉장히 여러 군데 냈는데 그중에서 받아준 곳이 그냥 증권사였어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그래서 애널리스트로 2006년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2006년요? 네. 12년 전이네요. 엄청 오래됐네. 네, 오래됐네요.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돼서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졸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를 한 4년, 5년 정도 하고 좀 기회가 잘 돼서 홍콩에서도 한 2, 3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하고 홍콩도 이렇게 주식 관련된 거기서도 애널리스트 일을 했고요. 그때는 IT 기업들 중심으로 그 리서치라는 영국계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런 회사들이 주로 분석했고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엘피다나 샌디스크 그런 반도체 회사, 애플도 같이 저희 회사에서 그 분석을 했고 되게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되게 있어 보이면서 뭐 콜이 대단한데요. 나는 그랬네요. 너 회사 1년 다니다 나 계속 아메이만 했는데. 와, 그게 그렇게 저도 근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은 주식을 분석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산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액션을 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애널리스트는. 근데 그때 저의 갈증도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액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펀드 매니저 일을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펀드 매니저라는 게 자금 운용인가요? 그렇죠. 네, 펀드를 운용을 하는 사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그럼 하는데요. 기업들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1,500에서 2,000개 회사 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기업 방문을 간 회사도 한 1,0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감사 보고서를 보고. 대단하네. 네, 굉장히 그것들을 다 봐야지 근데 제가 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깜깜해서 그런지 그렇게 1,000개 회사를 봤는데도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내 친구들 왜 이렇게 잘 투자하는 거야? 잘 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나 아까 전에 문제가 되는 게 분식회계. 그렇죠. 뭐 영어로 보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이게 그 어카운트 프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기인데 결국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은행도 대출 심사 기준으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죠. 개인
개미들 절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이 그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찌라시 듣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야지 이 기업이 지금 건강도, 재무상의 건강도나 어떤 수익성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체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뻥튀기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었고 그것을 믿고 들어갔던 어떤 투자가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 회사들 지금 뭐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 그 감사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다 받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상법상으로 자본금 100억 아니 120억 이상인 회사들은 꼭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로? 법으로, 그거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자본금 120억 이상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회계법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업들의 그 회계를 감사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매출이 그 정도의 매출인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이만큼의 재고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 감사를 하는 역할이 회계법인들이 하는 역할인 거고. 그렇구나. 내가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꿈이 회계사였잖아. 아 정말요? 나 회계원리 엄청 잘했어요. 회계원리 그 홍대 보면 웅지회계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웅지회계학원. 회계원리 엄청 잘해가지고 나는 회계사 가야 되겠다. 난 회계사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랐어. 솔직하게. 난 옛날에 고시할 때 잘 그랬지만 난 잘 몰라요. 남의도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아무튼 회계 다니다가 이제 중급 회계 때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 하는 일들이 회계 감사나 뭐 그런 거를 그런 거죠. 하는 거죠. 이 기업이 제대로 이 회계 장부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셨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업이 만드는 거는 그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이거를 한번 감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나오니까 지금 이 듣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아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아메이는 상장하지 않았지 않느냐,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다.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장과 비상장이 회계 감사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까 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융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그 포브스에서 프라이빗 컴퍼니하고 퍼블릭 컴퍼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가족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맥킨지 유명한 뭐 컨설팅 회사지만 상장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우버, 그렇죠. 에어비앤비, 요즘 스타트업들 아직 다 상장 안 했죠. 그리고 뉴발란스, 리바이스 이런 기업들 우리가 다 유명한 기업들인데 상장 안 했죠. 상장 안 하면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상장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가족 기업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메이도 가족 기업인데 그 대부분 회사가 상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회사들 보시면은 그 기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뭐 개인이 뭐 몇백억 몇천억의 공장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을 받아서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죠.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상장인 거고요. 왜냐하면 외부 투자자도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한테 아니면 개인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뭐 몇백억, 몇천억, 뭐 몇 조 단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상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그럼 외부 자금을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외부 자금.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기관 투자도 있을 거고 개인 투자도 있을 건데 그렇죠. 사실 어떤 그 개인이 그 회사가 진짜 얼마나 비전을 가졌고 얼마나 수익성인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기관 투자가 있잖아. 어렵죠. 기관 투자자도 어려워요, 그건.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개인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냥. 이게 원래 우리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상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검증들을 다 해요, 실은. 예, 그 중간에 있는 상장 주관회사라고 그 증권사들에서도 이 회사의 그 회계 감사를 하는 것처럼 기업 감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증권관리회라든지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상장한 회사들 대상으로는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기업의 신뢰성, 재무 상태, 기업의 영속성 그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냥 엄한 회사를 상장시켜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그런 그 신뢰성이 있다라는 게 조금 그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결국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이오 산업인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산업이 아니었어요. 이제 좀 태동하는 산업이었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이 좀 모호했어요. 이 비용을 그냥 비용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비용을 나중에 처리를 할 건지 그 자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고 그래서 그 기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정립되어 나가는 상태에서 이 사태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사태 터지면서 다른 뭐 셀트리온이나 다른 큰 바이오 회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셀트리온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기 실적을 수정을 했거든요. 이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런 거네요. 아직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즈니스가 시작된 거고 이 기준을 보니까 이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잣대를 바꾸니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고 기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거는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특히 제 돈 아닌 고객의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근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거리가 큰 회사이고 그렇죠. 이 회사를 펀드 매니저 기준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면은 내가 코스피 그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구조상으로 이 회사는 좀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 이슈가 나서 그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메이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소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래 가치도 높지만 여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홍진아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아메이 오늘 내가 호스트고 얘가 게스트네. 그런 거 안 돼. 괜찮아요. 바뀌었네. 상관없어요. 그 아메이라는 회사가 그 상장을 안 했지만 분명한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매출액이 있으면 그 안에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애누리가 우리 ABO들과 나누는 프로핏 쉐어링이죠. 한 35% 정도 되는 이 돈을 소비자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분석했으니까 그 재무제표 보면 좀 인상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보통 아메이를 잘 모르신 분들은 아메이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자본금이 얼마인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나라의 그 다트 DART 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 감사 기업들의 모든 그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여기에 한국아메이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아메이 감사 보고서가 한 1998년쯤 것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그 총 매출액 계속 성장해 왔던 지금 작년 2017년 기준으로 1조 1,650억 원 정도의 매출이고 그 아래 말씀하셨던 매출 애누리가 4,058억 원이 있어요.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은 보통 기업들이 잘 쓰는 계정인가요? 전 처음 봤어요. 매출 애누리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이 나 애누리는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애누리 깎는 거잖아요. 매출을 깎다는 게 아니라 저게 빠진 게 실제 매출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석 같은 거 있습니까? 매출 애누리? 매출액에 주석이 있네요. 한번 봐볼까요?
매출 애누리.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많이 봤던 분들도 네. 요 계정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죠? 수익인식이 당사의 매출의 처인 ABO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금액을 매출 애누리의 과목으로 하여 총 매출에서 가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네요. 매출 있네요. 애누리는 ABO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금액이네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이제 35% 되는 거죠. 네, 4,000원.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되었고요. 우리가 뭐 영업인이 아니냐, 사실 저희 그 ABO들 포지션이 영업 사원이 아니잖아요. 네. 만약 영업 사원이면 우리가 받는 보너스는 급여 계정으로 가 있겠죠. 그렇죠. 판관비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급여라는 것은 그 아메이 본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네. 인건비인 거고, 네. 우리는 그럼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건 매출액이 커지면 우리 보너스도 올라간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금액의 무조건 35%는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으로. 네네. 이게 약간 기계적인 거잖아요. 매출이 잡히면 매출 애누리 딱 네, 보이는 거고, 35%가 그것이 보이는 이제 거죠. 월간 보너스, 연간 보너스로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과거 뭐 재무제표 가서 보셔도 매출 애너리 계정은 다 있고 거기에 딱 보시면은 35%늘 그 금액 안에서 예, 그 매출 애너리를 지급한 걸로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조차도 그 한국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계법인들이 다 감사를 한번 걸치고서 나오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검증 받았다 이것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게 외국계 기업이라서 돈 외국으로 미국으로 다 나간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 그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매출이 1조 한 1,500에서 1,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소비자들한테 4천 얼마죠? 4,060억 원. 4,06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이 수익이 발생할 때 우리 ABO들에게 같이 프랍쉐어를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아메이하고 관련된 원포원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 거기도 이제 다 보너스 지불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는 글로벌 회사 소속이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매출은 물론 회사 가져가는 건 있겠죠. 그렇죠. 수익이 네.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식 상장을 회사는 주주들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가죠. 네. 그리고 아메이는 제가 볼 때 부채가 별로 없잖아요. 네, 정말 없어요. 보시면은 부채 네. 항목이 한 이게 유동부채가 한 2천억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보면은 그 보통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약간의 매입 채무 같은 건 조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님한테 뭔가 제품을 액세스를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을 한 뭐 다음 달에 줄게 아니면 한 2달 후에 줄게라고 했던 그런 금액들이 있는 게 한 500억 그래서 뭐 한 1,000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국아메이 전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잖아요. 그 중에서 한 500억을 채무를 줬다라는 거는 뭐 그 진짜 큰 영향 없는 거고. 거네, 그냥. 예. 그냥 약간의 그거는 현금 흐름의 그거인 거고 이게 뭐 또 외화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입 채무가 있는 거고 전체 지금 그 부채가 뭐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그 정도 뭐 전체 그 이제 매출이 1조 원인 회사에 이 정도의 부채가 있는 거는 뭐 굉장히 없는 거죠. 영업 외 비용 많습니까? 영업의 비용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차입을 외부 자금을 했다는 빌려온 거잖아요. 경우에. 네. 그게 대부분 회사들의 부채인데 한국아메이는 그거는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미지급금이 아니라 차입금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입금 계정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아메이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금융 용어잖아요. 네. 이걸 잘 모르는데 뭐 데이터만으로 재무제표를 본다면 아메이는 이제 돈을 빌려서 뭐 무리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빌리면 돈을 빌린 값이 이자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내게 되는데 네. 사실 아메이 회사 자체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ABO 같이 비즈니스에서 ABO들 보너스 나누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안 쓰는 거지 무리하게 돈을 가져와서 뭐 어떻게 사업을 하든 뭐 규모 키워가지고 그걸 이자를 준다면 결국 회사 덩치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같이 가지게 되는 돈 빌리면 네.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고 네.
결국 회사를 운영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 돈인데 제일 골치 아픈 것도 사람과 돈이잖아요. 근데 보면 한국알메이는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은 우리나라 진짜 탑이에요. 현금도 지금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이거를 그 안정성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그러면은 언제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아주 만약에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패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매출이 이 정도고 우리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 정도고 네. 이 재무제표를 본다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회사입니까? 무조건 해야죠. 제가 아메이 시작한 이유가 아메이에 투자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정말 아이템도 좋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도 믿을만하고 하시는 분들도 믿을만한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비상장 회사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근데 그때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사업 설명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메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1차, 2차 보너스 이외에 그 뭐 에메랄드 0.25 보너스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아메이가 성장을 하면서 나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서는 이 사업 시작했어요. 독특한 이유로 시작했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기업 분석가도 아니고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아메이 회사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회사인지 일반 사람 몰라요. 그리고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 이상한 벤처도 이슈 뜨면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가 큰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건 상장을 안 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 건전도나 그 견고함이 떨어지는 회사 절대 아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고 사실 그래요. 그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족 기업을 추구한 이유가 물론 아메이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실 내부 자금이나 내부에 있는 어떤 현금 유동성만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상장하려면 주식회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 중에도 250년, 200년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 보면 다 가족 기업이에요. 다 가족 기업. 그래야지 회사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들. 만약 근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보너스도 그 보너스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주주들이. 이 보너스 그렇죠. 빼고 우리 아메이 사업의 이익을 극대하면 주식시장에서 더 유용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사실 ABO들을 위한 것들이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키를 이 대주주한테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기업의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이사회라는 곳이에요. 이사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6명, 8명 뭐 그런 식의 이사회 임원들이 있는 거고요. 이사들, 기업 이사들이 기업의 큰 의사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런칭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회사와 뭐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이사회인데 그래서 이사회 멤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사회 멤버를 선출을 하는 게 주주총회인 거고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멤버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외부 주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사회 멤버가 외부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서 많이들 들어가요. 그래서 다양한 이사들이 이 기업의 그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가족 기업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고 그 철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계속 이사로서 그 사업을 영위를 해왔던 거죠. 외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자본주의적인 투자를 뭐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에서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제가 영원한 자유기업을 책을 읽었을 때 창업 정신이었거든요. 네. 리치하고 제이 회장님이 이 회사를 왜 만들었고 과연 우리 ABO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이 제품의 수준을 어떤 정도로 만들고 싶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와, 이 회사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의 파트너가 된다면 네. 그 ABO로서 그렇죠. 비록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진짜 최고의 회사와 한 몸이 돼서 한 파트너가 돼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아메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다른 회사랑 비교를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 보면서 다큐멘터리 봤는데 배팅 온 제로라고. 배팅 온 제로. 배팅 온 제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 유명한 다이어트로 유명한 H사. H사의 약간 주가에 관련된 약간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 보면 2012년도에 빌 에크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주의적인 그 투자자가 공매도 샤카브링이라는 공매도를 10억을 하게 돼요. 10억 불. 10억 불이면 1조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망하는데 1조를 건 거예요. 이 회사 스킴이다. 이 회사 피라미드 다단계다. 1조를 건 거예요. 2012년에.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엄청 휘말렸고 CEO들도 인터뷰도 막 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2013년도인가 빌 에크먼과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인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야 회사는 잘 모르겠고 내가 너가 싫어. 빌 에크먼 네가 싫으니까 너의 공매도를 내가 막을 거야. 그래서 다시 H사의 주식을 엄청 사면서 주식이 쫙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실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굉장한 큰 투자가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 회사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주식을 사고 안 사고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2014년에 FTC 프리 트레이드 커미션이 조사가 들어간 거죠. 과연 빌 에크먼이 주장한 대로 이 회사가 이상한 거냐 아니냐, 진짜 불법 피라미드냐. 결론은 이제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요소들이 있다. 그런 요소에서 벌금을 2억 불, 한 2,400억 정도를 냈거든요. FTC. 그래서 저는 그 FTC 그거 보면서 아메이도 이 FTC 판례가 있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그렇죠. 1975년부터 1979년에 저희가 아메이사가 FTC로부터 똑같은 그 이슈를 당했던 거죠. 이게 피라미드이고 뭐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아메이가 59년도에 시작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할 법적 근거도 없었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걸 좋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도 계속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송을 넣은 거죠. 이게 분명히 사람을 호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판단해 주시오. 그래서 그게 기간이 4년이었단 말이에요. 4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업을 알아볼 때 4년 동안 알아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4분 생각하나? 넉 달도 안 해요. 그러니까 4년간 그 미국의 최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FTC는. 이 기관에서 진짜 많은 검사들과 막 법률 써가지고 활짝 튼 거죠. 그냥 모든 걸 했을 때 결론은 뭐냐? 결론 뭐였어요? 결론 아니다였죠. 아니다죠. 아니었고 그 이유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 이유 뭐였죠? 이유 저희가 이거를 사는데 누군가로부터 뭐 보수를 받지도 않고 회원 가입하는데 회원 모집에 보수를 받지도 않고 이게 다량의 재고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반품 다 받잖아요. 회사가 반품을 받아주는 의무를 다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피라미드가 아니다라고 FTC에서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오해할 때 뭐 다단계 아니냐, 뭐 불법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가 저희 김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한번 다루겠지만. 일단 기업 자체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히 회원을 모집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 내가 홍제네이더를 가입시키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원이 10,000명, 10만 명이라도 실제로 거기서 유통되는 제품이 없으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아니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뭐 지인이니까 뭐 제품을 얘기해서 그럼 내가 샀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의무적으로 사야 될 구매량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제품을 샀을 때
아주 자유의지와 같이 반품이 가능하면 그렇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 모집하는데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량의 재고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반품이 자유하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아메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판례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이후에 있는 대부분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이 된 거죠, 실은 이 판례가. 그렇죠. 이 1979년 이 FTC가 아메이 내린 판결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은 바람직한데 이 모델의 근거가 기준이 된 거죠. 모든 비즈니스. 이거는 꼭 지켜야지 이게 합법적인 거고 좋은 비즈니스인 거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것 때문에 아메이 따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 아메이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많은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그렇죠. 다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가 원조라는 표현은 여기서 좀 애매합니다. 원조는 이제 저희 동네에는 원조 이제 족발 이런 거지만 원조라기보다는 시조, 오리진. 진짜 이 자본주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업계를 새로 만든 거죠. 그렇죠. 업계를 만들어서 그 심사를 다 받고 기준을 세운. 그러니까 옳고 아니고의 기준이 아메이다. 그렇죠.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방문 판매법 맞아요. 안에 91년도. 다양한 판매법을 만들 때 실은 한국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 기준들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한국 아메이에서. 그래서 그 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구 하나하나 이거는 실은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은 웬만한 자신감과 철학과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법을 제안을 하는데 인볼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회사이고 굉장히 그 회사가 신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이게 오늘 저희 젠캐스트는 감정으로 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찾아봤거든요. 1979년 FTC 판결, 1975년부터 79년까지 조사 및 소송이 진행된 결과 이게 아메이 세이프가드 디펜스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세이프가드 디펜스. 그러니까 이런 업계의 비즈니스 하려면 아메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아메이 가진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이 ABO들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그 역사 59년, 지금 60년에 다다르는 역사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검증을 한 거죠. 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50년, 6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그때 우리나라는 뭐 전쟁 바로 끝날 때였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고 미국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60년대에 가장 컸던 회사가 제가 67년도 자료가 있는데 67년에 가장 큰 회사는 IBM이었고요. 67년도에? 네. 두 번째로 컸던 데가 그 통신사 AT&T였고 세 번째로 큰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코닥? 네. 67년도에? 네. 그 필름 카메라 만드는 필름. 코닥 엄청 인기 많았네. 네. 그게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였어요. 망했잖아요. 지금 파산했잖아요. 몇 년? 67년도에? 67년. 네. 불과 50년 전에. 그리고 네 번째로 큰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였는데 여기도 한번 파산했었고 중간에 있는 그 정유 회사들 스탠다드 오일이나 텍사코도 다 뿅됐고 와 7번째가 시얼스더라고요. 시얼스 몇 달 전에 파산 신고 냈거든요. 그래서 다 아메이랑 있을 때 먼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네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었죠. 아메이가 59년도니까 67년 자리니까 67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 리스트인데 지금 없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 회사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뭐 합병됐거나 없어졌거나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컸던 미국의 탑 10 안에 들었던 회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지금 제일 큰 회사도 어떤 회사들이에요? 지금 제일 큰 회사는 애플이죠. 애플하고 또 아마존하고 그런 회사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실 지금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업이 정말 이 기업이 이 시장에 이 사회에 올바른 기여를 하고 있고 사실 기업이라는 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통해서 개인의 편익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올바랐냐 안 바랐냐는
그 잠깐 그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시대가 검증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기업이 이 신뢰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기업 자체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최근에 그 IT에서 제일 이슈가 된 건 페이스북 사태예요. 아, 맞아요. 페이스북이 뭐 그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가장 이슈는 지난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페이스북이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의 그 신뢰도에 엄청난 훼손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페이스북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할 길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동안 그 회사가 해왔던 모든 것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역사, 철학, 사람들이 행동해왔던 것들, 제품의 퀄리티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거여서 신뢰를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좀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대단한 게 아메이가 1959년도에서 그 미시간 A대 시작했고 그럼요. 우리나라 91년도 사실 우리가 밖에서 아메이 얘기하면 오 아메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런 평가는 기대하지 않지만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 아메이 회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이 사업을 권했던 사람이나 주위에 사람을 했던 그 어떤 사람들 모습으로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은 아메이 모습이 아니냐 하면 할 말 없지만 사실 내가 이 제품을 쓸지 안 쓸지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볼지 안 볼지 판단한 기준으로는 네. 분명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어떤 자료 중심으로 봤었고 네.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메이를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으면서 지금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까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또 개인이 투자한 이유는 좀 더 거기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 한 거잖아 그렇게.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네. 바로 전날에 이런 정보 없이 투자한 사람은 바로 사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데서 내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어떤 정보력이나 네. 개인이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정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나 영원한 자유기업인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회사라고 하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아메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FTC 판례라든지 그런 어려운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장에 굉장히 큰 불이 났던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회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그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게 실제로 그 회사라든지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았을 때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을 때 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지는 썰물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물이 빠져봐야 한다고. 네, 물이 빠져봐야. 아메이도 그런 썰물일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 그로 인해서 실은 회사가 굉장히 더 단단해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을 안 겪으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그 히스토리들이 그 회사의 힘과 신뢰도를 더 강하게 해주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동안 역경을 이겨내왔던 스토리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아메이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지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아메이라는 거는 한 파트가 회사고 한 파트가 우리 같은 ABO들 네. 사업을 하는 ABO들의 역량과 노력인데 그만큼 지금 한국 아메이가 매출로는 네. 전 세계 두 번째고 그리고 개인 인구 대비당은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은. 네. 그만큼 이제 한국 ABO들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끌고 앞에 만들어주는 우리 선배 리더님들 포함해서 지금도 많은 ABO들이 진짜 열심히 이 사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계시고 네. 이 사업을 그러니까 나는 열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프로텍트되고 네. 계속 지속되는 이유였다고 보고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뭐 아메이 이상한 거 하지만 그건 난 굉장히 빙산 일가에 불과하고 네. 대부분의 진짜 ABO들은 정직하게 그럼요. 열심한 마음으로 네. 이 사업을 진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네. 앞으로 시대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아, 네, 정말.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시대를 통해서 좀 검증을 받았던 거고 특히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와밍 60년 그리고 한국 와밍 27년이죠 지금. 맞아요. 네.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신 거죠. 저희 탑리더님들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방까지 와주셔서 사업을 하셨었고 탑리더님께서 그게 저는 그냥 좋았어요. 예, 그냥 그거 하나로 저는 금방 믿었거든요. 이분이 27년 동안 엄한 짓 했으면은 살아남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먹었던 그 제품, 칼맥디와 뭐 더블엑스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디시드랍스가 아직도 있네. 이거 되게 제품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저도 좀 가볍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의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바톤을 물려받고 바톤을 넘겨주는 일이죠. 이 기업이 가족 기업이고 또 이제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거시 그리고 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온 분들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가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연결된다는 거. 네. 우리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이권 삼성을 통해서 네. 했지만 사실 저희가 얘기 들었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아메이 같은 비즈니스는 내가 참여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올바른 기업을 보는 기준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이 회사 가진 어떤 창업 정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알아볼 수 있는 채널들 아까 홍진아의 추천했처럼 영원한 자유임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네. 그거 올라가나요? 사진 올려주세요. 올려야죠. 오케이.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이 두 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나 이 사업을 좀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면 이 잼캐스트가 조금 시사한 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네. 저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정말 그 검증하는 과정, 그 역할이 ABO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에 정말 깊고 깊은 철학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정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채널 그리고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도 전달을 하고 그 신뢰를 검증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